안녕하세요. 밤과 책사입니다. 오늘도 잘 지내셨나요? 네. 오늘은 왠지 군고구마와 붕어빵이 생각이 납니다. 따끈따끈한 붕어빵 한 입 빼어 물고 우유 한 모금 마시면 얼마나 달콤한지 가끔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요즘은 붕어빵을 파는 곳을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최근에 저도 한 봉지 사서 너무 맛있게 먹었는데요. 붕어빵 파는 곳을 알려주는 앱도 있다고 하니 붕어빵 좋아하시는 분들은 참고해서 붕어빵과 함께하는 따뜻한 겨울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다카모쿠 정석이라는 단편 추리소설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라 피레츠키라는 미국 여리소설가의 작품으로 1982년도에 발표되었는데요. 소설은 바둑이라는 동양적인 소재를 매개로 일본계 미국인을 비롯한 미국 내 동양인 사회를 실감나게 그려내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소설은 일본인 부부의 집에 사람들이 주기적으로 모여 바둑을 두는데 어느 날 모임에 한 남성이 죽게 되면서 시작됩니다. 일본인 부부는 이웃에 살고 있는 탐정인 워셔스키에게 이 사건을 의뢰하게 됩니다. 사립탐정인 워셔스키가 어떤 인물인지 너무 궁금해지는데요. 어떻게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다카모쿠 정석, 사라 파레츠키. 다카모쿠 부부는 조용하고 부지런한 사람들이다. 1940년대 애리조나에 있는 포로 수용소에서 풀려나온 뒤로 쭉 시카고에 살았지만 아직도 영어는 더듬거렸다. 벨몬트에 있는 3층짜리 아파트에서 같이 살았기 때문에 아파트 입구에서 다카모쿠 부인을 가끔 만났고 때로 식료품점에서도 마주쳤다. 우리는 형식적으로 몇 마디를 주고받았다. 다카모쿠 부인은 내가 3층에서 혼자 산다는 걸 알고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다카모쿠 부부의 아들 아키라와 딸 요시오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다. 두 사람 다 서부 해안 지역에서 전문직을 갖고 살았다. 아들, 딸 안부를 물어보면 부인은 늘 좋아했다. 내가 사립탐정이란 걸 이해시키는 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 그 사실을 알고 다카모쿠 부인은 한층 더 걱정했다. 내가 뭔가 위험한 일을 하지는 않는지 물었고 그러면서 머리를 흔들며 얼굴을 찡그리곤 했다. 다카모쿠 씨는 별로 볼 일이 없었다. 인쇄소에서 일했는데 대개 나보다 훨씬 일찍 출근했다. 2층에는 드폴 대학 학생들이 계속 오가며 살았는데 이 젊은이들과 달리 다카모쿠 부부는 별 오락을 즐기지 않는 듯 했다. 아니, 오락거리가 있긴 해도 시끄럽지는 않았다. 일요일 오후마다 동양인들 여럿이 아파트에 왔고 조용히 오후를 보내다가 떠났다. 서양인도 한두 명 끼어 있었는데 키나 피부색이 나머지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았다. 얼마 뒤 나는 늘 오는 단골들의 얼굴을 알아보게 되었다. 키가 크고 턱수염이 있는 백인 한 사람과 일본인과 한국인 67명이었다. 11월 말 어느 일요일 저녁 나는 홀스테드에 있는 거리 식당에서 스시와 사케를 먹고 있었다. 내가 조그만 사케 한 병을 다 마셨을 때쯤 다카모쿠 부부가 들어왔다. 나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고 두 사람이 나를 흘끗흘끗 보며 열띤 논쟁을 벌이는 걸 한가하게 구경했다. 두 사람이 말싸움을 하는 동안 종업원이 라면 2그릇과 스시 한 접시를 가지고 왔다. 두 사람은 단골이고 늘 같은 걸 먹는 모양이었다. 마침내 다카모쿠 씨가 내 자리를 건너왔다. 나는 두 사람들과 합석하자고 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카모쿠 씨는 무척 당혹하고 괴로운 듯 말했다. 방해하려는 게 아니고 질문이 있어서 그럽니다. 방해 안 되는데요. 뭘 알고 싶으세요? 미국 관습을 잘 아시죠? 이 말은 의문형이 아니라 서술형이었다. 나는 다음에 이어질 말이 무엇일까 궁금해서 고개를 끄덕였다.
손님이 집에서 나쁜 행동을 하면 미국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나는 다카모코 씨를 자세히 뜯어보았다. 다카모코 씨가 당최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지 짐작이 가지 않았지만 그냥 의미 없이 하는 말은 아닌 것 같았다. 경우에 따라 다르죠. 나는 신중히 대답했다. 소파를 망가뜨렸거나 차를 엎질렀나요? 다카모코 씨는 나를 차근히 바라보며 담배를 찾았다. 그러더니 천천히 고개를 가로저었다. 가구를 부순 것처럼 큰일은 아닙니다. 차를 쏟는 것처럼 사소한 일도 아니고요. 그 중간쯤이에요. 그렇다면 나라면 한 번 더 두고 보겠어요. 다카모코 씨의 이마에서 엷은 주름이 사라졌다. 한 번 더 두고 본다. 좋은 생각입니다. 한 번 더 기회를. 다카모코 씨는 아내에게 돌아가서 아내와 같이 라면을 먹었다. 일본식 예의 범절에 따라 소리내며 맛있게 먹었다. 나는 사케를 한 병 더 시켰고 다카모코 부부와 비슷하게 식사를 다 마쳤다. 우리는 같이 식당에서 나왔다. 나는 두 사람보다 키가 10cm는 훌쩍 넘게 컸기 때문에 나란히 걷기 위해 발걸음을 기어가는 정도로 늦췄다. 다카모코 부인이 약간 긴장한 듯한 웃음소리를 내며 물었다. 바둑 알아요? 무슨 말인지. 나는 누구 집 강아지 이름을 말하는가 싶어서 어리둥절해하며 신중하게 대답했다. 게임이에요. 잠깐 들러서 볼래요? 좋아요. 내가 말하는 순간 다카모코 씨가 거세게 이의를 제기했다. 내가 불편할까봐 그러는지 아니면 내가 끼어드는 걸 원치 않아서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다카모코 부인이 뜻을 굽히지 않아서 결국 나는 1층 아파트에 같이 들어갔다. 거실에는 가구가 거의 없었다. 그래서 구석 탁자 위에 있는 아름다운 일본 인형에 눈길이 갔다. 인형 앞에는 말린 꽃이 꽂힌 단지가 있었다. 그것 말고 다른 가구는 일렬로 늘어선 조그만 탁자 6개뿐이었다. 조각된 나무 다리 위에 아주 두꺼운 상판이 얹힌 야트막한 탁자였다. 가로 세로 길이가 45cm 정도 되는 정방형의 검정색 줄의 격자 무늬로 그어 있어 조그만 정사각형이 수십 개 그려졌다. 탁자마다 위에 뚜껑이 덮인 나무 주발 2개가 있었다. 바둑판이에요. 다카모코 부인이 탁자를 가리키며 말했다. 나는 뭔지 잘 몰라 고개를 저었다. 다카모코 씨가 뚜껑 덮인 주발 하나를 들었다. 안에는 매끄러운 하얀 원반 같은 게 가득 있었다. 크기는 5센트 동전만 했지만 훨씬 도톰했다. 하나를 집어들어 아름다운 빛깔과 음영을 살폈다. 대합 껍질로 만든 거예요. 다카모코 씨가 말했다. 자른 다음에 윤을 내지요. 또 다른 주발을 집어 올렸는데 까만 원반이 가득 들어 있었다. 이건 이파남이에요. 다카모코 씨는 탁자 하나를 앞에 두고 방석에 무릎을 꿇고 앉아 빠른 속도로 검정색과 흰색 바둑돌을 차례로 선이 교차하는 점 위에 올려놓았다. 어떤 모양이 나타났다. 이게 바둑이에요. 흑이 놓고 다음에 백이 놓고 또 흑이 놓고 백이 놓지요. 저마다 영역을 만들고 집을 만들어요. 다카모코 씨는 집이 어떤 건지 보여주었다. 검은 돌로 둘러싸인 빈 공간을 가리켰다. 백은 여기 놓을 수 없어요. 흑은 안전합니다. 이제 백은 다른 데를 누려야 해요. 알겠어요. 사실 무슨 말인지 잘 몰랐지만 그렇게 말해도 별 탈은 없을 것 같았다. 오늘 오후에 누군가가 바둑판에서 알을 쓸어내고 바둑판을 뒤집은 다음 칼로 팠어요. 이 바둑판이요? 나는 다카모코 씨 앞에 놓인 바둑판을 건드리며 물었다. 네. 다카모코 씨는 알을 빠르면서도 조심스럽게 쓸어 주발에 담았다. 그리고 바둑판을 뒤집었다.
가운데 구멍이 나 있었다. 칼로 파내고 사포질을 해 매끄럽게 한 구멍이었다. 바둑판이 아주 두툼하니 아마 소리를 공명시키기 위해 낸 구멍인 듯했다. 나는 다카모쿠 씨 옆에 앉아 자세히 보았다. 나는 아마 다카모쿠 씨보다 30살은 어릴 텐데 다카모쿠 씨처럼 유연하고 편안하게 무릎을 꿇을 수가 없다. 그래서 책상 다리로 앉았다. 사포질을 한 바닥에 희미하게 칼자국이 있었다. 미국인이었나요? 다카모쿠 씨 부부는 눈빛을 주고받았다. 일본인이지만 미국 태생이에요. 아키라와 요시오처럼요. 다카모쿠 부인이 말했다. 나는 고개를 흔들었다. 모르겠어요. 미국 관습은 아니에요. 나는 어색하게 몸을 일으켰다. 다카모쿠 씨는 한 번에 가볍게 일어섰다. 부부는 몇 번이나 고맙다고 인사를 했다. 나는 별일 아닐 거라고 안심시키고 집으로 자러 갔다. 다음 일요일은 춥고 흐린 날이었고 눈발이 흩날렸다. 거실 텔레비전 앞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11월 수입을 생각하며 베어스 경기를 봤다. 둘 다 형편없었다. 뭔가 좀 더 기분 좋은 일을 찾아봐야겠다고 생각하는데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밖에 달린 초인종은 울리지 않았다. 나는 일어서서 흩어진 서류를 의자 팔걸이에 쌓고 다른 쪽 팔걸이에는 커피잔을 올려놓았다. 문구멍으로 내다보니 다카모쿠 부인이 보였다. 문을 열었다. 주름진 흰 얼굴에 불안한 표정이 가득했고 눈이 커져 있었다. 아, 잘 됐네요. 잘 됐어요. 있었군요. 와주세요. 부인이 내 손을 잡아 끌었다. 나는 다카모쿠 부인을 부드럽게 안으로 끌어당겼다. 무슨 일이에요? 뭐 마실 거라도 한 잔 드릴게요. 아니요. 다카모쿠 부인은 안절부절 못하며 손을 쥐며 와주세요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나는 열쇠를 찾아 문을 잠그고 부인을 따라 낡은 계단을 내려갔다. 부인 집 거실에는 담배 연기와 불안해하는 남자들이 가득했다. 다카모쿠 씨는 무리에서 떨어져 나와 아내와 내가 있는 쪽으로 왔다. 내 손을 잡으며 위아래로 흔들었다. 잘 됐어. 잘 왔어요. 당신 탐정이죠. 경찰이 나오해와 나를 잡아가지 못하게 해줘요. 무슨 일인가요, 다카모쿠 씨? 죽었어요. 살인이에요. 나오해와 나는 2차 대전 때 수용소에 있었어요. 우리를 잡아갈 거예요. 누가 죽었는데요? 다카모쿠 씨는 힘없이 어깨를 으쓱했다. 이름 몰라요. 나는 사람들을 밀치고 안으로 들어갔다. 백인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엎어진 자세 때문에 나이를 가늠하기 힘들었다. 밝은색 머리카락은 굵고 흰 머리는 눈에 띄지 않았다. 꽤 젊은 사람이 분명했다. 토사물이 약간 앙담은 입 사이로 흘러나왔다. 조심스레 냄새를 맡아봤다. 청산 같았다. 시체에서 멀지 않은 곳에 찻잔이 있었다. 손잡이가 없는 일본 찻잔이었다. 로르샤흐 테스트를 할 때처럼 찻잔물이 쫙 쏟아져 있었다. 손대지 않고 이것도 냄새를 맡아보았다. 역시 청산 냄새가 느껴졌다. 나는 몸을 일으켰다. 이 일이 발생한 뒤에 여기에서 나간 사람이 있나요? 전에도 일요일에 오곤 했던 키가 크고 수염이 난 백인이 몸을 돌려 권위 있게 아니요 라고 대답했다. 경찰을 불렀어요? 다카모쿠 부인은 불안한 듯 소리를 높였다. 경찰은 안 돼요. 안 돼요. 당신은 탐정이잖아요. 당신이 범인을 찾아내요. 나는 고개를 저으며 부인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경찰을 부르지 않으면 우리 모두 살인을 감춘 채로 감옥에 가게 됩니다. 반드시 말해야 해요. 수염난 남자가 말했다. 내가 전화하겠소. 당신은 누구신가요? 찰스 웰런드예요. 시카고 대학 물리학자지만
일요일에는 바둑을 두지요. 네, 저는 오쇼스키예요. 위층에서 살아요. 사립탐정이죠. 경찰은 살인사건을 신고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다 의심스럽게 보죠. 웰런드는 전화기가 있는 식당으로 갔다. 나는 다카모쿠와 다른 손님들에게 경찰이 올 때까지 이곳을 벗어나면 안 된다고 했다. 그리고서 웰런드를 따라갔다. 웰런드가 경찰 말고 다른 데 연락하지 않는지, 독극물을 처리하지는 않는지 보기 위해서다. 바둑 두던 사람들은 불안해하기는 했지만 묵묵히 따랐다. 다들 쉴 새 없이 담배를 피워댔다. 탁한 공기가 점점 짙어졌다. 사람들은 작은 무리로 나뉘었다. 일본인 5명이 함께 있었고 한국인 4명은 다른 무리를 이루었다. 한 사람뿐인 중국인은 바둑판 하나를 붙들고 돌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다들 영어를 잘하지 못해서 젊은 남자가 어떻게 죽었는지 뚜렷하게 설명하지 못했다. 웰런드가 들어오자 웰런드에게 자세한 경위를 물었다. 물리학자는 그 사람 이름을 모른다고 주장했다. 죽은 사람이 바둑클럽에 오기 시작한 건 한두 달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누구 소개로 왔어요? 아니면 그냥 혼자 온 거예요? 웰런드가 어깨를 으쓱했다. 그냥 왔어요.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도니까요. 자기 이름을 말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듣고도 그냥 잃어버린 것 같아요. 컴퓨터 회사 한센 일렉트로닉에서 일한다고 했을 거예요. 나는 거기 있는 사람들을 모두 정기적으로 오는 사람이냐고 물었다. 웰런드는 이름은 몰라도 얼굴은 모두 익은 사람이라고 했다. 전부 다 일요일마다 꼬박꼬박 오지는 않아도 오늘 새로운 사람은 없었다. 알았어요. 좋아요. 오늘 무슨 일이 있었나요? 웰런드는 수염을 긁었다. 눈썹이 숱이 많고 구부러졌는데 힘을 주어 말할 때마다 눈썹이 치켜 올라갔다. 나는 정신 차리고 그가 하는 말에 집중했다. 전 1시 반쯤 여기 왔어요. 3팀 정도가 바둑을 뒀어요. 이 사람은 저보다 조금 늦게 왔어요. 나하고 같이 바둑을 뒀죠. 그때 히토시가 왔고 2사람이 바둑을 뒀어요. 한 박사가 와서 나랑 대국하는 도중에 이 일이 일어났어요. 다카모쿠 부인이 차와 간식을 내놓으면 우리는 자유롭게 먹고 마시죠. 4시쯤 이 남자가 차를 한 모금 마시더니 끔찍한 비명을 지르며 죽었어요. 2사람이 두던 바둑에 특별한 점이 있나요? 웰런드는 바둑판을 보았다. 내 귀 부근에 흰 돌과 검은 돌 몇 개가 모여 있었다. 앨런드는 고개를 저었다. 방금 판을 시작했어요. 죽은 친구는 다 까먹고 정석을 두려고 했네요. 복잡한 정석이에요. 실전에서 쓰는 건 처음 봤어요. 그게 뭐죠? 다카모쿠 씨하고 상관이 있나요? 정석이란 처음 시작할 때 귀 부근에 두는 수예요. 다카모쿠란 이런 거예요. 웰런드는 한쪽 귀를 가리켰다. 흙이 5에서 4점에 두고 그러니까 4번째 줄과 5번째 줄이 교차하는 지점이죠. 다카모코 씨 이름을 따서 붙인 건 아니에요. 그냥 이름이 같은 것 뿐이죠. 맥고니걸 경사도 내가 알아낸 것 이상은 알아내지 못했다. 맥고니걸은 다부진 체구의 젊은 형사로 경험이 많아 겁에 질린 사람들을 편하게 대했다. 나한테는 별로 친절하지 않았다. 나더러 왜 여기 있냐고 물었고 죽은 사람과 무슨 관계며 누구한테 고용되었냐고 물었다. 다카모쿠 부부 때문에 와 있다고 했지만 별로 달가운 기색은 아니었다. 그래도 신문하는 동안 그 자리에 있을 수 있게 해주었다. 맥고니걸 경사는 한국인들을 신문하려고 젊은 한국인 경찰을 불렀다. 웰런드는 일본어를 유창하게 했기 때문에 일본인들의 말을 통역해 주었다. 유일한 중국인 한 박사는 혼자서 이럭저럭 해나갔다. 맥고니걸은 죽은 사람의 이름이 피터 폴더라는 걸 알아냈다. 다른 사람이 대국하는 걸 보기 위해 바둑판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기도 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또 이럴 때에는
바둑을 두는 사람이나 구경하는 사람이나 진행 중인 바둑 말고 다른 것에는 전혀 관심을 쏟지 않는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일본 속담에 바둑 두다가 아버지 장례식도 있는다는 말이 있어요. 웰런드가 말했다. 엄청난 집중력을 요하는 게임이에요. 다들 바둑 클럽 말고 다른 데서는 폴저를 본 적이 없다고 했다. 폴저가 다카모쿠 내에서 일요일마다 바둑 모임이 열린다는 걸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도 아무도 몰랐다. 다카모쿠 부부는 뒤쪽에서 긴장한 채로 서성거렸다. 금방이라도 메꼬니걸이 자기네를 체포할 거라고 생각하는 듯 했다. 다카모쿠 부부도 아는 바가 없었다. 바둑을 두고 싶은 사람은 일요일 오후에는 누구나 환영한다. 신분 증명 같은 건 필요 없다. 바둑을 둘 줄 알면 그걸로 충분했다. 맥고니걸은 그 문제를 파고들었다. 폴저는 바둑을 잘 두었는가? 모든 사람이 마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최고는 아니지만 꽤 잘 두었어요. 1급 정도 돼요. 한 박사나 한국인인 김 선생이 최고 수지요. 이렇게들 말했다. 1급이란 게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2시간쯤 지난 뒤 맥고니걸은 막다른 골목에 부딪혔다. 방에 있는 사람 누군가가 폴저와 연관이 있는 게 분명했지만 이렇게 물어보기만 해서는 알 수 없었다. 배경을 조사해야 했다. 제복을 입은 경관이 주소를 받아 적었고 맥고니걸은 차로 가서 무전으로 사복경찰 지원을 요청했다. 방에 있는 사람 전부를 미행할 참이라 몰래 전화를 한 것이다. 별 의미 없는 일이라고 나는 생각했다. 죄 없는 사람들은 미행당하는 걸 모를 거고 범인은 미행이 있으리라는 걸 알 테니까. 맥고니걸은 금세 돌아왔는데 성난기색이었다. 맥고니걸 뒤에 얼굴이 크고 턱이 각진 FBI 소속 데릭 해트필드가 따라왔다. 데릭 해트필드는 컴퓨터 사기 전문이었다. 화이트 칼라 범죄를 다루다가 몇 차례 마주친 적이 있다. 똑똑하고 아는 게 많은 사람이었지만 유머가 없고 고압적이었다. 안녕하세요, 데릭. 나는 방석에 앉은 채로 말했다. 무슨 일로 왔어요? 여기를 감시 중이었대요. 맥고니걸이 씁쓸하게 내뱉었다. 누구를 감시했는지는 말 안 해요. 데릭은 혼이불에 덮인 폴저의 시체로 다가가 이불을 벗겼다. 폴저의 얼굴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사무실에 연락해야겠어요. 잠깐만, 맥고니걸이 말했다. 저 사람 누군지 알죠? 무엇 때문에 지켜봤는지 말해봐요. 데릭은 오만하게 눈썹을 치켜 올렸다. 먼저 상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그러지 말아요, 해트필드. 내가 말했다. FBI란 데가 엄청 비밀스러운 일을 하는 곳처럼 보이려고 하는 모양인데 실제로 그렇지도 않잖아요. 상부에다 물어보나마나 살인사건이 발생했으면 시 경찰과 협력하라고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서 서로한테 좋은 일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우린 폴저가 한센 일렉트로닉에서 일했다는 걸 알아요. 그 사람, 당신들이 심어놓은 사람 맞죠? 해트필드가 나를 노려보았다. 대답할 수 없어. 봐요. 내가 조목조목 말했다. 폴저가 당신들 지시를 받으면서 한센 내부 문제를 조사했거나 아니면 폴저가 내부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데 어떤 사기에 연루되었다고 당신들이 의심했거나 둘 중 하나 아니에요. 한센에서 새로 출시한 시리즈 J 컴퓨터가 시끄럽다는 소리 들었어요. 폴저가 기밀을 유출했나요? 해트필드는 주머니에 손을 찌르고 생각에 잠겨 얼굴을 찡그렸다. 마침내 해트필드가 맥고니걸에게 말했다. 조용히 얘기할 곳이 있어? 나는 다카모쿠 부인에게 잠시 동안 부엌을 써도 되냐고 물었다. 다카모쿠 부인의 입술이 불안하게 움직였지만 아무튼 해트필드와 나를 부엌으로 안내했다. 이 아파트는 내 아파트하고 구조가 같고 부엌 가전제품도 비슷했다. 다만 다카모쿠 부인의 가전제품은 흠집 하나 없었다.
내 것은 손때에 절었지만 맥고니걸은 제복 경사에게 아무도 그 자리를 뜨거나 전화를 쓰지 못하게 하라고 지시하고는 내 뒤를 따라 들어왔다. 헤트필드는 뒷문에 몸을 기댔다. 나는 나무 식탁 옆에 있는 등받이 없는 의자에 앉았다. 맥고니걸은 복도로 이어지는 문가에 섰다. 여기 미야키라는 사람이 있어? 헤트필드가 물었다. 맥고니걸은 손에 든 수첩을 훑더니 고개를 저었다. 가와모토에서 일하는 사람은? 가와모토는 일본의 거대 전자회사다. 규모는 미쓰비시 정도고 대형 컴퓨터 시장에서 한센과 라이벌 관계다. 헤트필드, 폴저가 시리즈 J에 관한 비밀을 여기 바둑판 너머로 가와모토 사람에게 넘겨주려 했다는 건가요? 헤트필드는 불안한 듯 자세를 바꾸었다. 겨우 3주 전에 이 일에 착수했어요. 폴저는 연락책이 불가해요. 가와모토에서 온 사람을 지목해주면 면책을 해주겠다고 했죠. 폴저가 그 사람 생김새를 잘 설명하지 못해서 누군지 가려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건물에 나서면서 그 사람과 악수를 나누거나 몸을 건드리기로 했죠. 유다 트릭이군. 내가 말했다. 뭐라고? 헤트필드는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것 같았다. 맥고니걸은 그날 오후 처음으로 웃음을 지었다. 내가 입맞추려는 사람이 당신들이 찾는 사람이요. 헤트필드, 당신도 미션 스쿨을 다녔더라면 좋았을 뻔했군. 그래요. 아무튼 폴저는 이 미야케라는 사람한테 체포망이 좁혀 들어온다는 걸 알린 게 틀림없어. 헤트필드는 밥맛 없다는 듯 고개를 흔들었다. 저 밖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미야케라는 사람이 있을 거요. 가명을 썼겠지. 모두 미행을 붙여놓았어. 헤트필드는 몸을 펴고 밖으로 나가려고 했다. 폴저가 어떻게 정보를 전달했죠? 내가 물었다. 마이크로도트에 담았어. 잠깐만 기다려요. 건물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미야케가 누군지 알 수 있어요. 예상대로 헤트필드와 맥고니걸은 동시에 나한테 고함을 치기 시작했다. 왜 그동안 증거를 감췄느냐? 당신이 아는 게 뭐냐? 협조 안 하면 체포하겠다 등. 진정해요, 친구들. 내가 말했다. 증거는 없어요. 어떤 범죄인지 듣고 나니 정보를 어떻게 전달했는지 알 것 같아요. 먼저 내 고객인 다카모쿠 부부와 이야기를 해야겠어요. 다카모쿠 부부는 내가 거실로 오자 불안한 눈으로 나를 쳐다봤다. 나는 두 사람들어 복도로 나오라고 했다. 두 분을 체포하려는 게 아니에요. 먼저 마음을 놓게 해주었다. 하지만 지난주에 바둑판을 엎은 사람이 누군지 알아야 해요. 오늘 왔나요? 두 사람이 일본어로 짤막한 대화를 나누더니 다카모쿠 씨가 입을 열었다. 손님을 고발할 수는 없지만 살인이 훨씬 중대하니까요. 오렌지색 셔츠를 입은 하마이라는 사람입니다. 하마이 혹은 헤트필드가 미야케라고 부른 사람은 거세게 저항했다. 경찰이 수갑을 채우려 하자 캡슐 하나를 얼른 입에 넣었다. 하마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미처 알아차리기도 전에 하마이는 세상을 떴다. 늘 그렇듯 냉담한 헤트필드는 몸을 수색해 마이크로도트를 찾았다. 하마이는 그걸 윗 입술에 붙여놓았는데 얼굴빛이 어두워 마치 점처럼 보였다. 어떻게 알았어? 맥고니걸이 투덜거렸다. 시체를 밖으로 실어나가고 다카모쿠 부부가 저축해놓은 돈을 나한테 주겠다고 하는 걸 힘들게 거절하고 난 뒤였다. 그 사람이 지난주에 여기에서 바둑판을 뒤집었어요. 그 일 때문에 내 고객 양반들은 무척 당황해서 나한테 어쩌면 좋을지 물었죠. 정보를 어떻게 전달했을까 생각하다 보니 폴저가 마이크로도트를 바둑판 아래에 있는 구멍에 붙였으리란 생각이 들었어요. 하마이는 그걸 찾을 수가 없자 바둑판을 엎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오늘은 폴저가 마이크로도트를 좀 더 손닿기 쉬운 곳에 두었을 거예요. 헤트필드는 1급 기밀 보고를 하러 갔다. 맥고니걸은 제복 경찰들을 따라 밖으로 나갔다. 웰런드가 나를 위해 문을 잡아주었다.
그 사람 이름이 하마이예요, 미야키예요? 그가 물었다. 본명은 하마인 것 같아요. 신분증에도 전부 그렇게 되어 있고 폴즈하고 연락할 때는 가명을 썼겠죠. 하마이는 여기 사람들은 이름에 전혀 신경을 안 쓴다는 걸 알았으니까. 폴저가 그 사람을 뭐라고 불렀든 간에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을 거예요. 폴저가 누군지 알았더라도. 웰런드는 웃음을 지었다. 숨많은 눈썹이 움찔거렸다. 한잔할래요? 다카모쿠 정석을 혼자 힘으로 해결한 영리한 분께 경의를 표하고 싶은데. 나는 시계를 흘끗 봤다. 3시간 전에는 베어스가 두들겨 맞는 걸 보는 것보다 뭔가 좀 더 기분 좋은 일이 없을까 생각했는데 이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